생생경제. 한 발 빠르고 또 한 뼘 깊은 경제 뉴스를 전하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가을 개편 첫날인데요. 오늘 생생경제 3, 4부는 그래서 특별한 대담을 준비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한국경제의 산 증인이자 또 큰 어른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모셨습니다. 한국경제 진단해보고요. 또 세계경제 지금 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년 가을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들로 단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한 발 빠르고 또 한 뼘 깊은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시각 또 집요한 인터뷰를 통해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개편 첫날인데요. 특별히 1시간 동안 우리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자 큰 어른이십니다.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느 상황에 있는지, 우리 정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화 당국의 정책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통화 정책에 제가 방점을 두는데 궁금하시죠? 오늘 생생경제에서 모신 분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박승 전 총재는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또 건설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2002년에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이 되셨는데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정말 투기와의 전쟁이었죠. 과열 양상을 보였을 때 과감하게 또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운동하고 네. 읽지 못했던 책 뒤적거리고 내 손주가 11명이에요. 그놈들 친구 네. 노릇해주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세계 경제는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좀 많이 차가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1990년대 이후에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고성장 저물가의 장기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네. 이 호황은 신자유주의의 질서와 중국의 산업화가 결합해서 밀어붙인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기 호황의 거품이 터진 것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하고 네.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입니다. 네. 이 두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이제 저성장 저물가의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장기 저성장 터널의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입 단계요? 그러면 이런 국면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효과, 말하자면 그 작용을 네. 직격탄을 한국이 지금 맞아서 한국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의 상태를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는 우리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위기는 성장 쪽에서도 위기고 분배 쪽에서도 위기고 네. 이게 성장과 분배 양쪽의 위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성장 쪽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잠재력이 떨어지는 네.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삼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7.1%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5%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서 4.3%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3.3%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3.5% 내외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서 이 분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로 인해서 민생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서민 생활은 향상이 안 되는. 게 없죠. 예. 예.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저는 이걸 빈곤화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빈곤화 성장은 성장. 하는데 예. 국민 생활은 빈곤해지는 네. 이런 덫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가 과거의 위기는요. 가령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외채 위기도 겪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외환 위기도 네. 겪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는 그때 고비만 넘으면 해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는 경제의 기본 틀을 확 바꾸지 않으면 네.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이 성장의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전 세계 한 10위권 경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도 꽤 잘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네. 7%, 8% 성장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3% 성장할 때 성장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가령 일본이나 지금 유럽은 1, 2%, 네. 미국도 한 3% 성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한국이 지금 3% 성장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발전 단계가 네. 한국은 아직 선진국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조 자체가요? 예, 저 성장의 소득 구조? 수준이나 예. 생활 수준이나 네. 모든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돼서 3% 되는 건 이건 뭐 당연한데 네. 한국은 아직 중진국 겨우 맞으면 넘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에서 네네. 그 예. 덫에 걸린 거는 저는 조로 현상이다. 일찍 늙어버린 겁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5년, 10년 뒤에는 네. 얼마로 갈 거냐 하는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성장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네. 상황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3.7로 아마 내린 것 같고요. 올해 그렇습니다. 예. 올해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따로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현재로는 성장률 자체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와 같이 성장 위기라고 내가 보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고 빨리 있죠. 와버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다른 예. 나라보다. 네. 그다음에 각종 규제 네. 심하고 노사분규 심하고 사교육비 높고 집값 비싸고 네. 이런 소위 고비용으로 인해서 한국은 투자 경쟁력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상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이런 상태에서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인해서 가계 소비도 침체합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이 한국 경제 성장의 활력을 네.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단단히 각오하고 체질 개선에 나가야 될 그럴 시점이군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네. 그리고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연금 개혁. 관피화 개혁. 네. 이건 기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장래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네. 말하자면 적자화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음에 노사 관계도 네. 성장 친화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면 성장 친화적이 될까요? 그러니까 과격한 노동운동은 자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도 경제 성장에 협조를 해야죠. 주택비 예. 더 내려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하잖아요. 네. 우선은 좀 달콤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옵니다. 보셨잖아요. 그 과열과 거품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럼요. 이건 예. 뭐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사교육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장차 어둡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 위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분배 위기, 불평등, 그러니까 인이퀄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분배 위기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분배 위기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크다.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이 좀 안 됐다. 그런 뜻으로 과거에는 보았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보는 거는 지금 그런 그 소득의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목죄고 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 자체가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 생활은 좋아지지 않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돌지 않죠, 돈이. 빈곤화 성장이. 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 과거에는 경제가 8% 성장하면 기업 소득도 8% 성장하고 가계 소득도 8%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이 국민에게 순환시켜서 경제가 고르게 이렇게 돈이 돌았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경제가 4% 성장하면 기업 소득은 16% 네. 오르고 가계 소득은 1, 2% 거의 정체 상태죠. 거의 안 네. 오릅니다. 네. 그런데다가 가계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엄청난. 이 빚을 빼면 실질 가계 소득은 매년 뒷걸음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매년 가령 4%씩 느는데 기업만 1년에 16%씩 돈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사내 유보금을 네. 몇백 조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가계는 점점 빈혈이 되어가지고 네. 소비도 못하고 국민 생활이 점점 민생고를 겪고 네. 그래서 우리로 하면은 피가 예. 심장이나 머리에 돌아야 하는데 머리 안 돌으면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좀 일종의 그런 거예요. 떠오르는데요. 일종의 예. 소득 뇌졸중에 걸려 있다. 그게 소득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요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합니다. 네. 그때는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돈을 몽땅 밀어넣고 모자라서 외자 도입을 해서까지도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투자를 하면 기업의 돈이 투자가 돼서 땅도 사고 인건비도 하고 해서 가계로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럼 가계는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기업에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이게 네. 순환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신자유주의가 나오고부터는 1등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이미 소외되어 네. 있고 자영업자도 소외되어 있고 지금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몇 개 기업. 그렇죠. 예. 몇 개 대기업만 돈을 벌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대부분을 대기업이 다 차지해요. 그럼 그건 좋습니다. 그건 누가 하든지 그런 삼성이나 현대가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이 돈을 전부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순환이 돼요. 예. 근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나빠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국내 투자 경쟁력이 없어요. 국내 투자를 해봐야 적자만 나지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못 벌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국내에다 투자는 안 하고 그 대신 중국에 투자하고 네. 브라질에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이 또 그러고도 남으면 빚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은행 빚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행 빚을 주로 기업이 얻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랬죠. 지금은 기업은 은행 빚을 안 씁니다. 그리고 누가 쓰느냐? 집을 재패가지고 전부 네. 가게가. 맞습니다. 가게가 예. 빚을 걸머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게는 옛날에는 금리는 높고 그 소득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받아서 소비를 했는데 그랬죠. 지금은 돈은 안 들어오고 오히려 빚은 쳐져가지고 네. 은행에다가 이자를 갚아야 하고 그러니까 가게가 계속 할수록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네.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투자의 개념을 넓게 본다면은요. 그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로 분배를 해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일자리를 네. 어떻게 만듭니까? 투자를 안 하고. 과거에는 기업이 네. 벌은 돈을 국내 공장을 세워서 예. 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환류를 시켰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은 역시 규제 완화인가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그러면 국내에 투자할 마음이 있게끔 하려면 네. 투자해서 이익이 남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금도 좀 내려야 되고 집값도 좀 내려야 되고 교육비도 좀 싸게 해야 되고 네. 세금이나 모든 비용을 내려야 하고 또 노동 관계, 네. 노사 관계도 좀 원활하게 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그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앞으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중국이나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끔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순환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나는 이 문제 분배 위기 네. 이를 해결하는 내가 제안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네.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야 된다. 소득 재분배라면은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이 돈을 벌어서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 네. 정부가 그 돈을 세금으로 걷어다가 대기업으로부터 네. 정부가 대신 투자를 하고 예. 기업은 안 하니까 네. 정부가 대신 투자를 해서 고용을 확보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저소득층에게 나눠줘서 네. 아까 말한 이 환류시키는 거죠. 네, 소득을 네. 정부가 강제로 환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재님 이게 법인세율의 대폭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담세율이 20% 아닙니까? 네. 많은 학자들, 피케디도 그런 이야기를 네. 하고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20% 담세율 가지고는 정부가 국방 치안 유지 이외에 어떤 복지나 국민 네.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이나 이 복지 증진은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지금 20%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법인세를 올리고 네. 소득세도 올리고 네. 부가가치세도 올리고 예. 증세네요. 결국은 다 증세가 물론 증세죠. 증세인데 결국 답이군요. 부자 중심의 증세지요. 부자 중심의 증세. 주로 물론 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키니까 전 국민이 네, 네. 세금을 보편적인. 더 내지만 네. 주로 대기업과 부자가 더 많이 부담해서 네. 그렇게 하고 기업의 과다 사회 유보에도 과세를 하고 예. 담세율을 20% 수준에서 23% 수준까지 1차적으로 올리자. 네.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 네.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기업에 편제된 소득을 국민에게 환류시키고 네.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대행해서 네.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 네. 그게 내가 그런 주장을 하면 이게 네. 가능하겠느냐.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국민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네. 그 돈을 정부가 받아다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쓰는 겁니다. 네. 따라서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걸 가지고 되돌려 오는 거니까 네. 올바르게 되돌려 온다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걸 한 가지 알 필요가 있고 네. 한국은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그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예, 구체적인 말씀이신가요? 숫자를 들을게요. 네. 조세 부담률이요. 예. OECD 국가는 26% 이상입니다. 네. 보통 한 30% 그렇죠. 이렇게나 우리나라는 예. 좀 20%예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보장 지출이 그러니까 GDP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은 22%인데 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10%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령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보면요. 한국이 대단히 낮습니다. 법인세율은 미국이 35%, 일본이 35%, 독일 30%, 우리보다 소득이 3분의 1도 안 되는 중국도 25%예요. 네. 근데 한국은 22%고 그 가운데 실효세율, 감면을 네. 뺀 실지 내는 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15%밖에 안 되고 재벌들은 더군다나 실효세율이 1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하는 걸 알아야 하고 네. 소득세도요. GDP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9%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의 9%를 소득세로 내는데 네. 한국은 4%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나 한국이 너무 적게 낮다. 네.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이 내는 거지만 그러나 증세를 할 때는 서민들도 동참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가가치세도 같이 알겠습니다. 올리자. 이렇게 그래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요. 아까 예. 이야기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진보 세력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법인세.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분배 위기를 예. 극복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자증세 중심으로 세수를 늘려가지고 네. 저 서민들에게 환류시켜주고 네. 정부가 투자를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수 가만히 계통 펄쩍 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찔끔찔끔 받죠. 그러니까 20%의 현재 담세를 네. 그냥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네. 뭐 한계가 아무리 있다. 재주를 부려도 네네. 그래서 난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기 중에 국민 복지나 성장 활력을 불어넣는데 한계가 있고 양극화 문제 해결도 못할 것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도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속내는 뭘까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보수계층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그래서 아마 나는 그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뭡니까 이 민생고를 정부에서도 알겠지만 자영업자들은요. 네.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예.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 정부가 직접 증세 오는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네요. 부유층이 더 부담하고 대기업이 부담해서 그 환류시켜야만 네. 경제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생경제 지금 개편 특집으로 마련한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의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4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생생경제 지금 개편 기획대담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세월호 1등 항해사 또 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이어갑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2014년 가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어진 YTN 뉴스 FM을 주목하십시오. YTN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매시간 뉴스는 실시간 속보뿐 아니라 그날의 주요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 좋다, 스포츠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YTN 라디오 스포츠가 매일 저녁 8시 20분 새롭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YTN 뉴스 FM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 FM 94.5MHz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로드하면 끝. 사람과 세상을 위한 진실보도. 경제의 모든 것은 바로 이곳에. 김윤경의 생생경제.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편 특집으로 우리 경제의 산증인이자 큰 어른이신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정말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려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승 총재님.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하나꼴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열심히 뛰고는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경환 부총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나 한편 거기 참 성원을 보내고 싶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부양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경기 침체가 어떤 의미의 경기 침체냐. 성장률의 침체냐.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정부는 3.8% 내년에 4%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3.5%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나 내년에 경제 성장은 잠재 성장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경기 침체냐?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침체는 아니에요. 예. 만일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 본 거다 그러냐. 그러면 경기 침체인 건 분명한데 어떤 의미의 경기 침체냐. 네. 내가 보는 것은 성장률의 침체가 아니고 민생고다. 네. 민생 경기 침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문제의 경기 침체는 바로 민생 경기 문제고 이 민생 경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최경환 부총리 정책도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민생 경기 침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민생 경기가 나쁘다. 왜 나쁘냐? 아까 지금 장시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양극화로 인해서 소득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대기업에 막혀 있는 것이 가계로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계 빈혈증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놔야 할 민생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 주 안점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래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편제되어 있는 소득을 가계로 순환시키는 거. 네.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인데 결국은 이제 아마 증세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방침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 갈 길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죠. 옆으로 터진 것이 이제 부동산 빚어서 집사라. 이렇게 되는데 난 조금 섭섭한 게 이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에 그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너무 빠져 있고 돈 푸는 것만 나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 그 경기 침체로 고생을 할 때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아, 바우처 제도 같은 건가요? 소비 쿠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건 소비할 때만 쓰도록 딴 데는 쓰지 못하고 그렇게 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서 물건을 사서 뭐 쌀을 사든지 뭐 고구마를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되고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거죠. 요런 건 오히려 맞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실정에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그냥 전부에게 누가 가져가든지 이렇게 푸는 것은 조금 이 핀트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체 환자의 어떤 환부
정부가 중심에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주변만 지금 그렇죠. 치료하고 이 전체를 있는. 네. 다스리는 것은 조금 네.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얘기도 잘 안 쓰고요. 정부는 정상화라고 하는데 결국 보면은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했고 못 잡았던 건지 총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나 이 부동산 중심 경기 부양책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예. 지표가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남는다 이렇게 네. 봐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폭등과 규제가 반복되었고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집값이 1등입니다. 네. 100여 개 국가 중에 제일 비싼 나라예요. 소득 대비. 아니 소득 대비 대비도 아니고도 아니고요. 절대 가격이요. 절대 가격이 예. 1등 가장 비싼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면 네. 우리 후손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지금은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이제. 그래서 예. 그동안에 우리 세대들이 집값 올려가지고 전부 재산 형성을 한 것은 네. 우리 후손들의 소득을 미리 뺏어온 겁니다. 아, 네. 후손들의 그 소득을 미리 뺏어온 거예요. 뺏어와서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든 네. 우리 후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우리 세대가 집값 오르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즐겨와서 그 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이것이 원인이 돼서 한국은 생활비가 비싸고 네. 투자 경쟁력이 없고 온갖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값이니 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것은 집값은 이상 올리지 말아라. 네. 이상 올라서는 안 돼요. 고통이 있어도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다고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당장 고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연착륙시키자. 네. 안정시키자. 이대로. 예. 안정시키고 그 대신에 가면 갈수록 이 소득을 늘려서 네. 가계 소득을 늘려서 집값을 소득에 비해서 싸게 만들자. 네. 그러니까 집값은 그대로 있고 소득이 가령 2배로 늘면 집 마련이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뚝 끊쳐서 안 오르고 거래도 끊기고 네.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비더어서 집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난 이건 담배 끊을 때 고통이 무서워서 네. 담배를 다시 피우라고 하는 거다. 이게 네. 금단 현상인데. 네, 네. 예, 금단 현상이에요. 지금 예. 집값 안 오르고 거래가 끊긴 데서 오는 고통, 불경기. 이거는 담배 끊을 때의 금단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다시 피워라. 담배를 다시 피워라. 그 대신 많이 피지 말고 하루에 한 대씩만 피워라. 그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가다 보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도 예. 1990년에 그 호황기가 있었죠. 그때 예. 이걸 해서 그때부터 일본에 장기 20년 불황이 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한국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현상이.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지표 효과는 있고 네. 그러나 장기로는 절대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대단히 큰 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지금 추진하는 네. 소위 돈을 풀겠다. 그러니 빚을 내 집을 사라 네. 하는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반짝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양극화도 가져오지 않을까요? 결국은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은 부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양극화는 더 키우고 네. 그리고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 경제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늘리고 네. 그럼 머지않아서 네. 부작용이 분명합니다. 따르게 될 것이다. 예. 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 정책 중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건 대단히 방향이 옳습니다. 네. 그건 아주 방향이 옳은데 사실은요. 기업의 과다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게 최초로 누가 주장한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한번 했었죠. 제가 주장한 겁니다. 아, 총재님이시군요. 예. 세상에 모르고 있어요. 네. 작년 6월 28일 예. 8일 날 리츠 칼튼 호텔에서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이라는 사단법인에서 나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데서 내가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신문에 모두 여러 신문에 이 보도를 예. 해서 내가 많이 공격도 받았습니다. 네. 그게 사내 유보가 현금으로만 쌓인 걸로 하는 총리도 그렇게 네. 잘못 알고 있다. 네.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건 기계로도 돼 있고 네. 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나는 기계나 투자화된 유보까지 과세하자는 건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중에서도 네. 너무 많은 거. 네. 이건 과세하자는 건데 아무튼 이래서 지금 정부가 이 제의를 예. 받아서 예. 이걸 하겠다는 건 난 쌍수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분배 구조 개선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하는 아주. 왜 신용이라고 보시나요? 뭐가 모자란가요? 아니 그 효과가 예. 그거는 아주 예를 들어 100이 필요한데 하나나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효과라는 게. 거기다가 또 분배를 장려하도록 세금을 조금 낮추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 효과는 미미하고 또 그 분배라는 것이 배당을 장려한다는 것은 부익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배당 받는 사람들은 오너 재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히려 그건 양극화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유보 과세라든지 배당 촉진 정책은 방향은 옳아요. 난 그 방향은 옳으나 이 소득 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용에 역시 불과하다. 증세,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증세를 해서 그걸 말하자면 부자 중심의 증세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보내고 정부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그 뭐 몇 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용만 하는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아이디어만 빼가고 왜 이렇게 증세를 본격적으로 하라는 아이디어는 채택을 안 하나요? 그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승낙을 받아야 할 거예요. 증세하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마 최경환 부총리는 속으로는 아마 증세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박 총재님 기억하는 게 제가 한참 또 그럴 때였어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미친 듯 올라서 참여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고 금리를 3차례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뚝심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저항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엄청난 또 저항이 있는데 그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내리는 건 쉬워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폴 볼커가 할 때도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온갖 군데에서 반대를 합니다. 첫째 정부가 반대해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왜 찬물을 끼얹느냐. 그다음에 하는 게 대기업이 반대해요. 대기업 무섭잖아요. 대기업이 일어나서 왜 금리를 올리느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정말 어렵죠. 어렵다. 지금 금리가 2%까지 내려왔죠. 연 2%까지 내려왔죠. 연은 2%까지 내려왔는데 나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10월 금통위 전에요. 이번에 내가 한다면 51대 49 올리는 쪽 51 동결한 쪽 49 내 머리는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정부에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중앙은행 그건 협조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신문에 무조건 막 정부하고 그냥 보조를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은행이요.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돼요. 당연히 독립성을 가지고. 그러나 이게 일본은 물가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죠. 제로 금리라 하더라도 실질 금리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충 2% 금리를 하면 물가가 1 내지 2%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면 우리도 사실상 제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면 우리는 3% 성장 경제 아니에요. 그래서 2% 금리는 나는 사실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낮다. 우리 체질에는 이런 점으로 봐서는 금리는 내려서 안 된다는 게 49%.
였어요. 그러나 51%는 내리는 쪽 이제 사실은 나도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은에서 이번에 내렸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건 아마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금리 내린 것이 부동산이나 환율 이런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돈을 풀어도요.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5만 원권이 회수율이 20%도 안 되잖아요. 다 지하 경제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5만 원권이 나가면 그분들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 예금을 해야 하는데 금고로. 예금을 안 가고 금고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1년에 2% 이거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판에 금리를 내리면 그게 투자나 실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심리를 있더라도 풀어주는 정도가 있겠죠. 있더라도 아마 미미한 것이 될 거예요. 또 외화 자금이 유출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걸로 보면은 참 그 한계는 효과는 한계적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이상의 금리 인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위험하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한 이상의 금리 인하는 해서 안 될 것이다.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주열 총재와도 좀 만나시나요? 이런 이야기는 해본 일 없어요. 만나시면 어떤 얘기하세요? 만나면 술 마시죠. 계속 술만 드시나요? 네. 박수영 총재님이 총재셨을 때 아마 조사국장으로 같이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언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런 정책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독립성을 갖고 계시는군요. 근데 어쨌든 2% 이하로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도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들려줘야겠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증세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근데 부자 증세는 안 하려고 해요. 법인세, 소득세는 절대로 못 건드리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지금 담배값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대표적인 간접적으로 올리는 세금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진짜 일본처럼 소비세, 부가가치세까지도 올리게 되면은 정말 서민 증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될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담배값, 자동차세, 주민세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지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게 대표적인 역진세 아닙니까? 이 서민들이 부담하는. 난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만일 담배값을 올리려거든 또 이런 세금을 올리려거든 아까 이야기한 부자 증세하고 한 패키지로 해야 된다. 한 패키지로. 오늘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드는 걱정은 하나가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적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토론을 끝내고 나면은 그날의 그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냥 한국 경제이고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재님께 한국 경제는 혹은 경제는 뭐다라고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생입니다. 경제의 목적이 바로 민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는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한국 경제 진단해 주시고 또 해법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2014년 가을 개편 첫날 김윤경의 생생경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으로요. 한 발 빠르고 또 한 뼘 깊은 경제 뉴스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SNS 패친과 티친이 되어주시면은 방송된 내용과 뒷얘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